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런정페이 화웨이 CEO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다음은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 마지막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런정페이 화웨이 CEO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산 통신장비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국산 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을 16억 달러나 들일 예정인데요. 박사님, 그동안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중국의 통신 장비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웨이의 이른바 미국 안보 침해 사건,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 화웨이를 철수시켜야 된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화웨이 타격 전략이 상당히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되면서 화웨이 규제가 좀 약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각의 좀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의회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분위기, 특히 의회 또 국가통신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화웨이를 규제해야만 한다. 화웨이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철수하라.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는 미국 통신 업체들 그 장비를 철수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네. 특히 지금 미국은 지방의 지금 열악한 통신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서 통신을 확대해 왔습니다. 네. 그 확대한 예산 부분, 특히 지방의 5G 망을 까는 부분에서 미국의 통신 회사들이 화웨이 기계 장비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거를 철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철수 명령을 내려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죠. 네, 보상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라고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의회가 동의를 해서 화웨이의 기존 그 통신 장비를 철수하면 기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 이것은 화웨이 국면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규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고, 화웨이로서는 그야말로 사고 무친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번에 FCC가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정지도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차이나텔레콤 그러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KT 또는 뭐 SK텔레콤 그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최대의 유선통신업자인데다가 최근에는 모바일 통신까지 하고 있는 곳인데, 네. 여기서도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결정을 연방통신위원회가 내렸어요. 이 차이나텔레콤은 기존 장비가 화웨이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웨이 후폭풍이 미국, 중국의 통신업체까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 그동안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서 약 20년간 통신 서비스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통신업체까지도 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철수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웨이에 대한 척결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국내 기업인 LG U+의 입장도 좀 난처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이 우리나라 U+가 상대적으로 이 화웨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미군 해외 주둔 미군과 화웨이 장비를 연동시키는 법안, 그것이 지금 최종적인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군을
주둔할지 말아야 될지를 특별 심사를 해야 되고 네. 또 미군 단지에 화웨이 장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G U+가 이 장비를 좀 쓰고 있다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체로 하여금 무조건 철수하라라는 것도 기업에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처럼 어떤 보상 프로그램을 주면서 퇴로를 주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로봇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인데요. 박사님, 정 회장이 사죄를 드릴 정도로 이번 인수에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계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예,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네. 10여 년 전에 미국의 MIT 대학의 한 교수가 사내 학교 내 학내 벤처로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중으로 나와서 특히 미국 국방 산업, 지금 그래픽에 나온 대로 이 네 발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든지 또 두 발로 움직이는 로봇, 그 로봇가 그동안에도 사실 우리 산업에 상당한 변수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거의 사람 수준으로 상당히 역동적으로 또 지하도 움직여가고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 가격도 테슬라 전기차 한 대 가격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 대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네 발로 걷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를 사느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로봇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현대가 사실상 지분의 80%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상당히 발빠르게 행보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차의 어떤 사업의 영역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지금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사업 영역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앞으로 이 물류나 운송 서비스 또 우주 산업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로봇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산업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당장에 가장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류입니다. 현대의 이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물류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인적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로봇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당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죠. 현대로서는 이 로봇은 결국은 AI를 이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차, 전기차 쪽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산 활동을 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도 거기에 로봇가 대신 생산을 하거나 또는 위험한 지역에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날라주면 생산성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지금 그래픽에 정인선 회장의 세 가지 화살 전략이 나오는데 정인선 회장은 취임 직전부터 현대차의 세 가지 화살,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끌어가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동차 100%를 자동차 50%로 줄이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드론 등을 이용해서 도심에서 바로 이 드론 택시죠. 공항까지 가는 그런 업무를 30%, 네. 그밖에 로봇을 20% 정도 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함으로써 로봇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올해 안에 채권단에게 약속한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에게 넘기기로 했는데요. 박사님, 이 두산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두산타워나 골프장 등을 매각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짜 기업 중 하나인 두산 인프라코어도 결국에는 매각을 했어요. 두산에서 가장 아끼는 회사 중에 하나가 두산 인프라코어죠. 두산 네. 인프라코어라는 것은
문자 산업의 핵심이라는 영어 단어 인프라코어가 뜻이 상징하는 것처럼 건설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프랜트를 만드는 그런 기계 공장인데요. 그동안에 두산중공업의 캐시카우로서 큰 기여를 해왔죠. 어떤 면에서는 눈물의 매각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용만 지금 대한상의회장이 대표로 있고 정말 그 각고의 노력으로 갖고 왔던 회사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두산은 자금난을 맞아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서 두산도 자구 노력을 하려 해서 3조 원 정도 자구를 하겠다 약속을 했고 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두산 인프라코어 외에도 두산 타워, 솔루스 또 그 클럽 모우, 클럽 CC 이런 회사를 팔았는데 이것을 이제 팔면 얼추 3조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채권단 은행과 약속하고 한 그런 자구 노력에 필요한 돈을 거의 다 이제 마련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그 퍼즐을 맞추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은 금융 부담 없이 훌훌 새 산업 에너지, 새 그룹 재편을 위해서 날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되면서 증권시장에서 두산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산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 두산 밥켓은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밥캣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였었어요. 네. 이것을 두산이 인수를 했던 거였는데요. 지금도 미국 현지 시장에서 그 매출을 대부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자그마한 기계 그러면서도 건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밥캣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들고양이라는 뜻이죠. 네. 들고양이처럼 산으로 들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 건설 플랜트라든지 각종 어떤 이 컨스트럭션 산업의 핵심 기자재로 기여를 하는데 저것을 원래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회사로 있었는데 저것을 계열 분리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직계회사로 만들면서 이번에 그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에 밥캣은 뺐습니다. 지금 네. 두산은 여러 회사를 사실 매각을 하고 잘 나가던 솔루스까지도 매각을 했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두산의 캐시카우가 될 거의 최고 유망한 회사는 밥캣이라고 봅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풍력 개발 이런 게 있지만 단기간적으로 그게 자금을 그렇게 끌어모을 수 있는 캐시카우로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두산 밥캣이 두산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좀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그 현대중공업 안에 현대건설기계란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최근에 이 정몽준 회장이 계열 분리를 하면서 현대건설기계로 만들었는데 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1등, 2등이 뭉치게 되고 매출액 기준으로 약 60%의 시장 점유율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독점 체제를 갖추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력, 지금 한 7위 정도로 껑충 뛰어오르거든요. 네. 한 가지 문제는 이 회사가 독점이 이렇게 60% 정도 매출 독점이 되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연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대목이 하나의 마지막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SK그룹이 현금 12조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0%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박사님, SK그룹은 이 현금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사업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여요. 올 초에 최태원 회장이 여러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모아야 된다. 네. 그래서 현찰을 모아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채 가기 전에 지금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현찰을 많이 끌어모았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현금 보유액만 놓고 보면 SK그룹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네. 약 그
7조에서 13조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현찰이 늘어난 게 거의 한 60% 정도 현찰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 현찰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제일 밑에 있는 표가 그 현찰 그래프고 제일 위에 있는 표가 지금 이 자산 통계인가요? 네. 자산도 많이 늘어났고 현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피해 없이 매출을 늘리고 알짜 경영을 했죠. 특히 그 제약사, 바이오 회사 이런 쪽에서는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현금 자산을 두고 있는데 이 현금 자산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잘만 사용한다면 위기 속에 큰 빛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디에 쓰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최근 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로이반트라는 곳에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다른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코로나 백신이 끝나고 나면 진짜 또 인류의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최태원 회장이 지금 신약 개발에 도전을 한다 해서 로이반트에 2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가 하면 이 코로나 백신 쪽은 SK텔레콤과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 맡겨놓고 네. 신약 개발 쪽에 올인을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ESG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수소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네, 결국 그러면서 이 SK ENS가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아들도 SK ENS에 보내놓고 있죠. 최태원 네. 회장의 외동 아들. 그래서 SK가 그 동안에 에너지 회사로 사실 출발을 했고 에너지 회사로 커왔는데 그 에너지의 무게 중심을 수소 쪽으로 넘기게 되는 그런 데 대해서도 지금 든든한 현찰 자산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 기업 경영을 할 때 있어서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위기 때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전략이 아닌가. SK의 그 사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투자 분야가 좀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곳이긴 한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뭐 투자가 어느 쪽으로 그 가는지는 또 어느 쪽에서 성공을 이룰지 그것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죠. 네.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투자를 했는데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투자를 하면서 로봇 산업의 발전의 계기를 잡았지만 그 돈이 과연 단기적으로 리턴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국방 산업에 너무 많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 그 기술을 과연 얼만큼 허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구글이 그걸 샀다가 또 실패를 해서 팔지 않았습니까? 소프트뱅크도 실패를 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SK의 경우에도 현재 수소 분야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빠르게 현금이 회수가 될 것인가? 또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신약 산업이 어느 정도 빨리 개발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개발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업의 위기 시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